안녕하세요. 당신만을 위한 심층 분석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 문제. 그중에서도 좀 복잡하죠. 최근 법원 판결들을 통해서 그 권리관계의 핵심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계약서엔 분명 A 회사 소속인데 실제로는 B 회사 지시를 받고 일하는 것 같고 그렇죠. 또 정규직 동료랑 하는 일은 뭐 거의 비슷한데 월급 봉투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계약 기간 끝났다는 통보 한 장에 그냥 짐 싸서 나와야 하는 건지 아마 이런 고민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많이들 겪으시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노동법 전문가분들의 최신 판례 분석 자료들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네, 이걸 바탕으로 오늘 누가 진짜 나의 사장님인지 그러니까 그 위장도급 불법 파견 문제예요. 네, 중요하죠. 그리고 기간제 계약은 정말 기간 끝나면 그냥 끝인 건지 그 갱신 기대권 문제 또 부당한 차별 대우에 맞설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소위 특고나 초단시간 근로자처럼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에 대한 법원의 시각까지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내용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단순히 법원이 이렇게 판결했다더라 이런 결과만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 그 속사정을 좀 들여다보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복잡한 법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일과 권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드리는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법 얘기라고 하면 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오늘 듣고 나시면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네. 첫 번째 궁금증부터 풀어보죠. 내가 일하는 곳, 그리고 나한테 월급 주는 곳, 또 나에게 직접 업무 지시하는 곳, 이게 다 다를 때가 있잖아요. 네, 많죠. 예를 들어 계약은 용역회사랑 했는데 실제 일은 원청회사 사무실에서 그 원청 직원 지시받으면서 하는 경우 말입니다. 이때 위장 도급이니 불법 파견이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 좀 헷갈려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법적으로 보면요. 도급은 이만큼의 일을 완성해 주세요 하고 딱 일을 맡기는 거예요. 결과물이 중요한 거죠. 네, 일의 원성. 반면에 파견은 우리 회사 일을 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해서 그 사람에게 직접 지시하면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력 제공 자체가 목적인 거죠. 사람을 빌려 쓰는 거군요. 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게 교묘하게 섞여서 뭐랄까 이름표만 도급이고 실제로는 파견처럼 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법원은 바로 이걸 가려내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그 S은행 차량 운전기사 사례가 딱 그런 경우였겠네요. 계약은 분명히 용역회사 D사랑 했는데 맞습니다. 실제로는 은행이 출퇴근 시간부터 시작해서 운행일지까지 다 관리하고 심지어 은행 업무용 차를 운전하면서 유류비, 통행료 같은 비용도 은행이 다 대줬다고요? 네, 맞습니다. 법원은 그래서 계약서라는 그 껍데기, 즉 형식보다는 실제 일하는 모습, 그 실질을 들여다본 겁니다. 실질이요? 네, 그 용역회사 D사는 사실상 이름만 있었지 사무실 비품까지 은행에서 빌려 쓰는 등 독립적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웠어요. 앞면에 은행 소속 직원들은 은행 소속 직원들하고 거의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은행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죠. 이러니까 법원은 이건 이름만 도급이지 사실상 은행이 직접 고용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렇군요. 웰리브 사건도 비슷했다고 하셨죠. 하청업체가 실제로는 원청 통제 아래에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청업체 대표가 사실상 원청 직원처럼 행동했고 원청이 깊숙이 관여한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위장도급,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원청이 직접 고용한 걸로 본 거죠. 과거 현대미포조선 사건에서 제시됐던 기준들이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계약서에 도장 찍은 회사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실질적으로 나를 지휘하고 통제하는가, 이게 핵심 포인트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건 어떤가요? 대기업 계열사끼리 직원을 잠시 보내는 전출 같은 거요. 이건 괜찮은 건가요? SK플라닛이 SK텔레콤으로 직원을 보낸 건 불법 파견이라고 봤다면서요? 그 경우는 좀 일반적인 전출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나요?
우선 모 회사인 SK텔레콤의 특정 사업, 그 티밸리 사업을 위해서였는데요. 무려 2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매달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명이 넘는 대규모 인력을 보냈어요. 와, 엄청나네요. 네, 심지어 계약직이나 다른 회사에서 파견 온 직원까지 포함해서 보냈고요.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게 새로 뽑은 직원을 교육도 없이 바로 SK텔레콤 업무에 투입시킨 점. 이런 걸 볼 때 법원은 SK플래닛이 이 티밸리 사업 관련해서는 사실상 사람 장사, 즉 근로자 파견업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 겁니다. 아, 파견 사업으로 본 거군요. 그렇죠. 정식 파견 허가도 당연히 없었으니 불법이고요. 따라서 실제 일을 시킨 SK텔레콤이 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결한 거죠. 계열사 간 이동이라는 그 이름표 뒤에 숨어있는 실질적인 파견 관계를 법원이 파헤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누가 진짜 내 고용주인지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네요. 그런데 어렵게 그걸 찾았다고 해도 만약 계약 기간이 딱 정해진 기간제라면 또 다른 불안감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기간제 문제. 계약 만료 통보를 받으면 정말 그걸로 그냥 끝인 건가요? 아니면 뭐 갱신 기대권이라는 약간 희망의 끈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법리입니다. 갱신 기대권. 이게 뭐냐면요. 계약서에 갱신 가능하다, 이런 조항이 없더라도요. 네. 그동안 계속 계약이 갱신되어 온 관행이 있다거나 또는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어떤 일정한 절차나 기준이 마련되어서 운영되었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업무 자체가 계속 이어지는 성격이라거나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 이번에도 당연히 계약이 연장되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요. 네, 합리적인 기대. 그러면 회사가 그냥 기간 끝났으니까 나가세요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이건 부당해고하고 마찬가지로 다툴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럼 어떤 경우에 그 합리적인 기대가 인정되고 또 어떨 땐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네, 아주 극명하게 갈린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한 교양학단 단원들 사례인데요. 이분들은 오랫동안 2년마다 평가를 거쳐서 계속 재위촉이 되어 왔어요. 네, 오랫동안요? 어. 불공정했다? 네, 예를 들어 어떤 단원은 평가도 없이 정규직 심의 대상이 됐는데 다른 단원은 평가만 받고 심의 기회조차 안 줬다거나 또 평가 기준 자체가 좀 무오하고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된 정황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의 불공정한 평가에 근거한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 거죠. 아, 평가가 공정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반면에 H자동사 촉탁직 사례는 완전히 달렸습니다. 이분은 무려 14번이나 계약을 갱신했지만 애초에 계약할 때부터 최대 2년까지만 근무 가능하다는 점이 아주 명확했어요. 아, 처음부터요? 네. 그리고 실제로 2년을 넘겨서 근무한 사람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본인도 그걸 잘 알고 있었고요. 또 그 업무 자체가 정규직의 빈자리를 잠시 메우기 위한 말 그대로 좀 땜빵 동격이 강했습니다. 한시적인 업무였군요. 그렇죠. 그러니 2년이 넘어서까지 계속 일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다고 봐서 이 경우는 갱신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결국 그동안의 관행이라든지 회사의 명확한 방침, 그리고 업무의 성격,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만 55세 이상 고령자라서 법적으로 2년 넘게 기간제로 일할 수 있는 경우요. 이런 분들에게도 이 갱신 기대권이 적용될 수 있나요? 혹시 나이가 많아서 이런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당연히 고령자분들에게도 갱신 기대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것만으로는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 고령 청소 노동자 사건 판결을 보면요. 법원이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연히 청소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로 건강이 안 좋다거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내라. 이렇게요. 막연한 편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계약 기간 중에 해고된 경우는요. 예를 들어 해고된 시점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는데 나중에 이걸 다투려고 보니까 이미 원래 계약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아,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최근 판결에서 중요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만약 그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만한 상황이었다면요. 설령 원래 계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이익, 즉 구제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법원은 먼저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서 만약 있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사가 혹시 갱신 기대권을 피하려고 일부러 계약 만료 직전에 해고하는 그런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네요. 자, 이번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서럽게 느끼는 문제 중 하나일 텐데요. 바로 차별 문제입니다. 네, 차별 문제.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 단지 기간제라는 이유로 파견직이라는 이유로 월급이나 복지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죠. 법은 이걸 어떻게 보고 있나요? 듣기로는 비교 대상을 찾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차별 문제를 다투려면 먼저 나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찾아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역시 실제로 하는 일입니다. 또 실질이군요. 네. 직함이나 채용 방식이 좀 다르더라도 핵심 업무 내용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실제 판결을 보면 어떤 때는 채용 절차가 달랐다는 점, 이런 걸 들어서 비교가 어렵다고 보고 또 어떤 때는 실제 업무가 같으면 괜찮다고 보고 약간 좀 엇갈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과거에는 그런 형식적인 차이를 좀 중요하게 보는 시각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향은 좀 더 실질의 무게를 두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는요? 네. 예를 들어 국사편찬위원회 사건 판결에서는 단순히 채용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해버리면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취지가 너무 무색해진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차별을 정당화하려면 그 형식적 차이가 실제 업무와 관련해서 현저한 질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현저한 질적 차이요? 네. 즉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비교 대상을 찾았다고 가정했을 때 차별 여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월급 총액만 그냥 비교하나요? 아니요. 원칙은 항목별 비교입니다. 기본급은 기본급끼리, 상여금은 상여금끼리 이렇게 비교하는 게 가장 명확하죠. 항목별로요? 네. 그런데 임금 체계가 너무 달라서 이게 좀 어려울 때는 비슷한 성격의 항목끼리 묶어서 범주별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항목을 한 묶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죠? 예를 들어 카지노 딜러 사건에서는요. 명절 상여금 같은 특별 상여금을 기본급하고 같은 범주로 묶어버리는 바람에 왜 우리는 저 정규직들하고 달리 명절 상여금을 못 받느냐, 이 문제 제기가 제대로 다뤄지기 어려웠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아, 묶어버리니까 제대로 못 따지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렇게 비교해서 불리한 처우가 확인되면 회사가 각 항목이나 범주별로 왜 그런 차이를 두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파견 근로자의 경우에는요. 실제 일을 시킨 사용사업주뿐만 아니라 파견업체 사장님도 함께 차별 시정에 책임을 질 수 있고요. 만약 차별의 명백한 고의나 반복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300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도 가능합니다. 300까지요? 와. 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보통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증을 정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네, 비례의 원칙. 그런데 맞춤형 복지비 같은 복리후생 항목까지 시간에 비례해서 깎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판결은 비례 원칙을 적용하기도 했지만 급여의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고요. 정말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근로자의 범주에 딱 들어맞지 않는 분들은 또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골프장 캐디 같은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흔히 특고라고 부르는 분들이요. 이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네, 특고 종사자분들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아, 그럼 보호를 못 받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아주 중요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첫째는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민사상 불법행위,
즉 가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요. 사업주, 그러니까 골프장 측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고객의 폭언이나 동료 간 괴롭힘 같은 그런 유해 위험 요인으로부터 캐디, 즉 특고 종사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아, 사업주에게 보호 의무가 있다고요? 네,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사업주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거죠. 특고 보호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중요한 변화네요. 또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정수기 점검 기사님들처럼 건당 수수료, 즉 실적에 따라서 돈을 받는 분들. 이분들이 나중에 사실상 근로자였다 이렇게 인정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있죠. 이럴 때 초과 근무 수당 같은 걸 계산하려면 기준시급, 통상임금이 필요할 텐데 이건 어떻게 정하나요? 계산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의외로 법에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받은 총 실적급 임금을요, 그 기간 동안 일한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아, 총 임금을 총 시간으로 나누면 되는군요. 네, 간단하죠? 그래서 실제 근로시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느냐, 이게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이런 실적급 근로자에게도 최소한 일한 시간에 비례하는 일정액의 임금은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 제47조가 있어서요. 앞으로 플랫폼 노동자 등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기로 계약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어떤가요? 이분들은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도 없고 2년 넘게 일해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도 빠지잖아요. 네, 법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계약서엔 주 14시간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로는 거의 매일 15시간 넘게 일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실질을 따지나요? 정확합니다. 역시 실질이 중요합니다. 한 판결에서는 계약서라는 형식보다 실제 근로시간과 당사자들의 진짜 의사를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아, 이 경우도요? 네, 계약서 도장과는 상관없이 계속 15시간 이상 일하게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었다면 그건 더 이상 초단시간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의 보호를 피하려고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꼼수를 막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계속 강조하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불법 파견 등으로 판명이 나서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겼는데 바로 고용해주지 않는 경우에요. 그럼 그동안 못 받은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그 회사에 나랑 똑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이 없다면 어떤 조건으로 고용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도 궁금해요.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쟁점인데요. 최근 대법원 판결들, 특히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 사건 등에서 기준이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네. 우선 고용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은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측의 책임, 예를 들어 고용을 거부했다면 받을 수 있고요. 근로자 측의 책임, 정당한 이유 없는 결근이나 파업 같은 경우라면 받기 어렵습니다. 아, 책임 소재를 따지는군요. 네. 그리고 근로조건은 만약 회사 내에 동종 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있다면 그 사람의 조건을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때는 법원이 여러 사정, 그러니까 기존에 받던 조건, 회사 내 다른 직원들의 조건,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한 근로조건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전 파견 때 받던 조건을 그대로 적용한다거나 회사 내 최저 조건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적정한 조건을 법원이 정해주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0년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공공부문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로 전환된 경우라도요. 그 이전에 이미 원청, 즉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 불법 파견 등으로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다면 자회사로 갔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도 최근 나왔습니다. 와, 오늘 정말 많은 판결들을 짚어봤는데요. 이렇게 쭉 듣고 보니 관통하는 하나의 큰 흐름이 있다면 역시 계약서의 글자나 형식보다는 실제 누가 누구의 지시를 받으면서 어떻게 일했는가 하는 그 실제를 중요하게 본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진짜 사장님 찾기부터 시작해서 계약갱신 가능성,
또 차별 여부 판단까지 모두 다요. 그렇습니다. 법원이 형식적인 계약 관계 뒤에 가려져 있는 노동자들의 실제 권리를 찾아 보호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위장도급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차별 여부를 따질 때 비교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비교할 것인지, 또 갱신기대권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좀 갈리거나 기준이 좀 더 명확해져야 할 부분들도 남아 있습니다. 법리가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고 봐야겠죠.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의 현재 혹은 미래의 일터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계약 형태가 어떻든 간에 나의 권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아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으로 플랫폼 노동이나 원격 근무처럼 지금과는 또 다른 형태의 일자리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텐데요. 그쵸. 오늘 우리가 살펴본 위장도급, 갱신기대권, 차별금지 같은 이런 법의 원칙들은 과연 이런 미래의 노동 환경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어쩌면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 나아가 일한다는 것의 의미 자체에 대해서 법원은 계속해서 새로운 질문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깊이 있는 논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